평범한 고등학생 사토 카즈마는 어처구니 없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황당한 방식으로 이 세계로 환생하게 되었다. 마왕을 물리치라는 임무를 받고 여정을 돕는 동료로 쓸모없는 신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선물로 여겨졌지만 그는 그런 동료를 가지는 것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카즈마는 새로운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마왕을 물리치는 어려운 과제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여신 동료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파티원들과도 씨름하게 된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어째서 저렇게 쓸모없는 소녀가 여신이라는 신성한 지위에 올랐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토 카즈마는 최근 이틀 밤낮으로 밤을 새운 후 햇살 좋은 일은 아침에 세이라는 게임을 사러 나가기로 한 조용한 고등학생이었다. 글쎄, 나쁜 생각이었다. DVD를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움켜쥐고 그는 어지럽고 핑 돌면서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니 학교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걷고 있고 트럭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영웅적으로 소녀를 트럭에 치이지 않도록 구하기 위해 달려든다. 왜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의아해하며 카즈마는 천천히 의식을 잃는다. 눈을 뜨자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 또 다른 의자가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아쿠아 여신이라고 소개하며 카즈마에게 방금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알린다. 카즈마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에 담담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밀친 소녀에 대해 묻는다. 아쿠아는 소녀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카즈마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물론 잠시 동안이었지만 아쿠아는 카즈마에게 트랙터가 소녀에게 도착하기 전에 멈췄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소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카즈마는 트럭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알고 보니 옆에서 트랙터가 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카즈마는 트랙터에 치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에게 일련의 엄청난 망신이 시작됩니다. 사실 카즈마는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트럭이나 트랙터에 치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트럭이나 트랙터에 치였다고 생각하고 바지에 지리고 충격으로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들, 의사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의 죽음의 원인을 비웃었다. 적어도 그는 가족들에게 기억될 만한 유언을 남겼네. 설상가상으로 신마저 그를 비웃었다. 악의적인 즐거움을 느낀 후 아쿠아는 자신의 일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사디스틱한 본성을 드러내며 아쿠아는 천국에는 TV도 인터넷도 게임도 없어서 지루할 거라고 그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가엾은 카즈마는 아쿠아가 게임을 좋아하는 그에게 마물과 마왕군을 물리쳐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며 당황한다. 모르겠지만 어째서인지 모든 모험가들은 마왕과 사이가 좋지 않다.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연설 후 그는 이전의 기억을 유지하고 강력한 무기나 엄청난 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카즈마가 가기 전에 세계와 언어에 대한 설명서도 그의 뇌에 입력될 겁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지식 과부하로 카즈마가 존재해서 지워질 50% 확률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카즈마는 여신의 지능에 의문을 품고 어떤 힘이나 무기를 가져갈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쿠아는 히키코모리 게이머인 그가 너무 오래 고민한다며 놀립니다. 마치 당신처럼 말이죠. 그 말에 발끈한 카즈마는 그녀를 골탕 먹이려 여신인 아쿠아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쿠아가 그의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다른 여신이 나타나 카즈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쿠아의 일을 대신 맡습니다. 아쿠아는 마왕을 물리칠 지식이 없다며 울먹이고 카즈마는 그녀의 불행을 보고 악마처럼 웃습니다. 이상한 복수에 격분한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특수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아쿠아는 시무룩해하는 반면 카즈마는 과거 히키코모리 생활과는 정반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기뻐한다. 그는 아쿠아에게 길드에 가입하고 모험가가 되어 잘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아쿠아는 이 내성적인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있고 자신감 넘치게 된 건지 궁금해한다.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을 계속 모욕하는 건 그만둬야 한다. 두 사람은 걸어 다니다 길드에 도착하여 등록하려고 하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돈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신에게 잔돈을 구걸하자 그녀는 자신도 돈이 없다고 대답하고 카즈마는 이미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아쿠아는 자신이 멋진 여신 아쿠아라고 믿게 하려고 나이든 종교인에게 접근하기로 한다. 그 노인은 알고 보니 그녀의 부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쿠아가 자신의 신의 부하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다.
창피하고 깊은 상처를 입은 아쿠아는 수치심에 휩싸여 돌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둘은 마침내 능력치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카즈마는 자신이 최고의 능력치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 길드 전체가 자신을 응원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능과 행운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하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행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쿠아는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즈마는 초보자 카드만 받는 반면 아쿠아는 어떤 모험가든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치유 마법과 상당한 힘을 가진 대사제를 선택합니다. 몇 분 만에 카즈마가 예상했던 대로 길드 전체가 환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즈마의 숙적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은 이제 몬스터를 물리치고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글쎄, 샤워하고 밤에 파티하고 아쿠아가 토할 때까지 놀고 마구간에서 자는 걸 모험이라고 친다면 그래? 그리고 이런 루틴이 며칠이고 계속되다가 카즈마는 그들의 임무가 마왕을 물리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 아쿠아가 헛소리하는 와중에 그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려. 이대로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아. 하지만 놀랍게도 카즈마에게도 약간의 지능은 있어. 마을 근처에 몬스터가 별로 없어서 사냥 의뢰도 많지 않은데 아쿠아는 카즈마에게 몬스터를 찾아서 사냥하라고 말해. 자신이 신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카즈마가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설득하다가 아쿠아는 균형을 잃고 분수에 빠져. 그래, 이 여신을 믿는 건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거야. 카즈마는 마구간의 좁은 공간에 서서 침 흘리며 자는 아쿠아를 보며 실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아쿠아는 건초 위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고 카즈마는 마을의 임시직이나 다름없는 모험가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던 자신을 의아해하며 인생을 되돌아본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쉴 곳도 없이 잡일로 근근히 살아간다. 전 애인들이랑 똑같지? 아쿠아는 잠에서 깨어나 이미 저녁인 것처럼 카즈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다. 카즈마는 아쿠아가 늘 나를 믿어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며 속으로 조롱한다. 그리고 마을이 평화로워 보인다고 말한다. 대체 무슨 마왕군을 물리쳐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야? 카즈마가 이 마을 근처의 유일한 괴물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 조금만 활기차져도 벽을 쾅 쳐서 조용하게 만드는 걸 보면 믿을 만하다. 네, 이웃이라고 하면 바로 옆 마구간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험가들이 인생에서 얻는 안정감은 그것뿐이다. 그들이 받은 의뢰는 짝짓기철에 농부의 염소를 공격하는 거대한 두꺼비 5마리를 없애는 것이다. 카즈마가 두꺼비를 붙잡고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아쿠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쿠아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카즈마에게 예쁘게 말하고 자신의 힘을 생각하라고 등등 말한다. 조롱에 너무 빠져서 아쿠아는 두꺼비가 카즈마에서 자신으로 목표를 바꾼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강력한 여신은 거대한 두꺼비 입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카즈마는 두꺼비들이 먹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게 바로 그가 두꺼비를 기절시킨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끈거리고 악취나는 여신이 울면서 카즈마에게 안기려 하고 카즈마는 그녀의 악취 때문에 밀어내려 한다. 아쿠아가 자신의 품위가 떨어졌다며 감정적인 연설을 하는 동안 카즈마는 아쿠아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떠올리며 그녀가 만들려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라는 생각에 혼잣말을 한다. 재미있는 생각에 잠긴 카즈마는 아쿠아가 몬스터에게 달려가 신성한 힘으로 주먹을 불태우는 것을 놓친다. 하지만 주먹이 개구리에 닿는 순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카즈마는 다시 한번 쓸모없는 여신의 개구리 입에서 꺼내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둘은 5마리 중 2마리의 두꺼비를 사냥하는 데 성공한다. 저녁 식사에서 카즈마는 적은 돈에 실망하는 반면 아쿠아는 고급 멤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자고 제안한다. 초보자들이 고급 마법사를 원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집 공고 자체가 아쿠아의 자화자찬과 허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녀의 자신감은 매우 웃기게 느껴진다. 하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낙담하기 전에 젊은 소녀 메구민이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고급 기술을 가진 마법사라고 밝히며 그들에게 다가온다. 작은 메구민은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고 그들을 위협하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한 표정을 짓는다. 게다가 3일 동안 굶주려 살아남아 기절하는 모습은 당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쿠아는 기쁘게 메구민을 파티에 초대하고 다음날 메구민은 폭발 마법을 시전하는 동안 아쿠아는 다시 한번 두꺼비 입속에 들어가게 된다. 카즈마는 폭발에 감탄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두꺼비가 깨어나고 큰 마법을 사용한 후 지친 메구민에게 다가가 그녀를 삼키려 한다. 카즈마는 세 사람이 걷는 동안 메구민을 업고 가는데 그의 어깨에 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두 여자 모두 쓸모없다는 깨달음이다.
그들은 메구민에게 다른 마법을 배우도록 하려고 하지만 폭발 마법이 그녀의 열정이고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그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달라붙은 거머리처럼 괴로워하고 있다. 비록 카즈마의 능력치가 이 특이한 싸움으로 인해 향상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셋이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낙담하여 우울해하고 있다. 그의 우울한 사고 과정은 다크니스에 의해 깨어납니다. 아니, 그는 기절한 것이 아니라 다크니스라는 아름다운 기사가 그의 모집 포스터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어 카즈마에게 파티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마침내 카즈마의 지루한 전생 생활에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크니스는 심각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과거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어두운 로맨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디즘에 관심 있는 어두운 성격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십자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있게 발표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결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카즈마가 필요할 때 인간 방패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저했어야 했습니다. 카즈마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아쿠아나 메구민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받고 당연히 그녀의 지원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 소녀가 신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말이지. 다음 날 카즈마는 길드로 걸어가다가 아쿠아가 자연의 아름다운 스킬을 사용해 모험가들에게 흥미로운 공연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광대에 가까웠다. 메구민과 함께 앉아서 그는 모아둔 포인트로 어떤 스킬을 배울지 생각한다. 그는 폭발 스킬을 시도하지만 메구민의 흥분한 폭발과 그가 돈을 제안하자 그를 변태로 여기는 메구민의 생각 때문에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다크니스가 그에게 다가와 어젯밤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 카즈마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녀를 거부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것에 흥분하는 것을 알게 된다. 도둑인 크리스가 다크니스에게 다가와 그녀가 너무 밀어붙인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정직하고 좋은 친구야. 그런 다음 크리스는 카즈마에게 소모 포인트가 적고 좋은 기술인 절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카즈마는 흥분해서 즉시 동의합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 절도 방법을 보여주고 보통 도둑처럼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카즈마에게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물건을 다시 훔치라는 친근한 도전을 합니다. 도전과 모험의 스릴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는 동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카즈마가 대박을 터뜨리며 기뻐하는 동안 크리스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진 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박은 팬티였습니다. 크리스가 칭얼거리자 다크니스는 카즈마에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추구하는 모험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장르인 것 같다. 카즈마는 아쿠아와 메구밍에게 자신의 절도 기술을 보여주려 하지만 또 다른 랜덤 절도 마법으로 메구밍의 팬티를 훔치게 된다.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카즈마가 변태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함께 앉아 카즈마는 메구민과 다크니스에게 마왕을 물리칠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더욱 흥분시킨다. 마왕의 소나기에 있는 기사로서의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크니스가 에로틱한 판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마을 문에 모든 모험가들을 모으라는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카즈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공격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카즈마가 드디어 제대로 된 몬스터와 싸우게 될 것 같네요. 네, 제대로 된이라고 하면 수확된 귀여운 날아다니는 양배추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네, 양배추들이 나타나서 먹으려는 사람들을 때립니다. 다크니스는 카즈마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말했듯이 공격을 전부 빗나갑니다. 그 후 다크니스는 다친 모험가들을 감싸 방패 역할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양배추에 맞아 옷이 벗겨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깁니다. 대체 왜 양배추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그리고 메구밍은 자신의 인생의 사랑, 폭발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지? 이렇게 모두는 저녁에 양배추 파티를 즐기는데 그들은 그걸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다크니스는 카즈마가 자신의 파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만듭니다. 카즈마의 거절 시도는 무시하는 쪽에 가깝죠. 다크니스는 새 갑옷을 자랑하지만 카즈마는 감흥이 없고 메구밍이 자신의 지팡이와 맺은 변태적인 관계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마을은 호르몬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쿠아는 양배추 대신 싸구려 상추를 잡아서 돈을 얼마 못 벌었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아쿠아가 방향을 바꿔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카즈마는 더욱 짜증이 납니다. 그녀가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쿠아는 카즈마가 양배추 사냥으로 얼마나 벌었냐고 친절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카즈마가 100만을 벌었다는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 좋은 경험치를 가진 양배추를 모두 잡았기 때문에 그의 행운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쿠아는 애교를 부리며 돈을 달라고 하지만 곧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쓸 생각에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녀는 빚을 갚아야 하지만 카즈마는 신경 쓰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아쿠아는 공유하는 외양간에서의 카즈마의 야간 행각을 상기시키며 감정적인 협박을 한다. 힘들게 번 돈으로 빚을 갚은 후 아쿠아는 점심값도 없다며 킬 퀘스트를 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두꺼비 관련 퀘스트에 아쿠아와 메구미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까 두려워 울고 징징거리고 몸부림치고 온갖 난리를 친다. 한편 다크니스는 자신의 몸에 슬라임이 묻는다는 생각에 흥분하는 것 같다. 누가 저 여자에게 성수 좀 줘라. 네 사람은 적당한 퀘스트를 찾으려 하지만 마왕군 간부가 마을 근처에 있어 몬스터들이 사라져 그들에게 킬 퀘스트가 없다. 메구미는 마법 연습을 위해 카즈마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지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버려진 성을 발견하고 그녀는 거기에 마법을 쓰기로 한다. 이것이 매일 하는 일이 되는데 카즈마는 매일 폭발의 위력을 평가하고 그녀의 마법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녀의 마법을 배우기에 충분한 포인트를 얻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카즈마는 아쿠아에게 악마왕을 물리치는 것을 포기하거나 카즈마가 충분히 강해져서 악마왕을 봉인하거나 자신의 치유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 유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쿠아는 자신의 치유 기술이 자신의 정체성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가르쳐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즈마의 말에 그녀는 다음날 다른 두 소녀 앞에서 울먹인다. 물론 어둠은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바랄 것이다. 모험가들은 다시 한번 마을 밖에 모여 경계한다. 날아다니는 채소가 또 등장할 거라 예상했지만 나타난 건 마왕군 간부였다. 뒤에서 천둥이 울리는 타이밍에 맞춰 자기소개를 하는 그는 이사 온 후 매일 성이 폭발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버려진 성은 그렇게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가운데 메구민이 앞으로 걸어 나온다. 이제는 착한 소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는 메구민에게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 그냥 아무 곳이었잖아, 메구민. 그만둬. 아쿠아도 앞으로 뛰쳐나가자 기사는 대주교가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메구민에게 7일 후에 죽는 저주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인간 방패를 고용했는데 왜 그녀가 다쳐야 할까요? 다크니스가 공격을 막아내지만 다크니스의 충격적인 환상을 듣기 시작하면서 불쌍한 기사가 대신 저주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와 함께 성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싫어서 뒤로 비틀거립니다. 카즈마는 다크니스를 막아야 합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변태적인 생각으로부터 기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사는 메구밍에게 친구를 구하러 성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메구밍은 가기로 하고 카즈마는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아쿠아가 가볍게 치유 능력을 사용하여 다크니스에게 걸린 저주를 풀자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아쿠아를 응원하며 악마왕의 그릇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다른 세 사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습니다. 매일 아침 카즈마는 잠든 여신을 바라본다. 다만 그는 여신과는 거리가 먼 누군가를 보며 침을 흘리고 웃기는 자세로 멍하니 잠들어 있는 그녀를 바라본다. 차라리 그는 그녀가 쓸모없고 자신을 이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농민처럼 살게 만든다고 쏘아붙이는 것에 가깝다. 길드에서 아쿠아는 빚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카즈마에게 퀘스트를 가자고 애원한다. 카즈마는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자신의 저금도 바닥나고 있어서 퀘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로 한다. 신조차 돈이 없는 경제 상황이라는 건 심각하다는 뜻이다. 아쿠아가 떠나자 다크니스는 카즈마에게 돌아서며 아쿠아를 믿고 퀘스트를 선택하면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일러준다. 한편 아쿠아는 만티코어와 그리핀을 처치하는 내용의 팜플렛을 집어든다. 카즈마는 그녀에게서 그것을 낚아채며 그녀를 계속 감시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믿을 수 없는 여신이라니. 마침내 아쿠아는 보수가 더 높은 쉬운 의뢰를 선택한다. 그들은 더러운 호수에 있는 악어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호수를 정화해야 한다. 카즈마는 그녀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아쿠아는 자신의 이름과 외모에 주목하라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카즈마가 보는 것은 오로지 자기애와 자기중심뿐이라고 확신하는 아쿠아는 자신의 이름이 물을 뜻하고 눈과 머리카락, 그리고 옷이 모두 파란색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특기는 물이며 만지는 것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 카즈마는 그녀가 혼자 가서 보상을 즐기길 바라지만 아쿠아는 자신이 하는 동안 약 반나절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한다. 자,
이제 카즈마는 목숨을 걸지 않고 아쿠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쿠아를 튼튼한 우리에 가두고 거기에 묶인 밧줄을 호수 밖의 거대한 바위에 고정시켜 안전한 곳에 앉혀 물을 정화하게 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세 사람은 멀리서 아쿠아와 메구밍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구밍의 징크스 때문에 악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쿠아는 보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카즈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도울 생각이 없으므로 전에는 물을 정화하던 자랑스러운 여신은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져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잠깐 울음을 터뜨린 후 아쿠아는 우울증에 빠져 우리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상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데려가려 할 때 아쿠아가 이 세계로 보낸 저주받은 검을 가진 선택받은 영웅 카이오야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쿠아를 우리에서 꺼내주려 하고 무심한 카즈마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아쿠아는 마침내 자신이 여신임을 깨닫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다. 카이오야는 아쿠아를 위해 카즈마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카즈마는 평소대로 곧바로 도둑 기술을 사용하여 그람을 훔쳐 그걸로 그를 기절시킨다. 그와 함께 있던 여자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지만 마법검을 가지고 평균 사람보다 20배나 강한 남자가 진정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카즈마는 여자들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최악의 방식으로 도둑 기술을 쓸 거라고 말한다. 영웅은 나중에 길드에 나타나 아쿠아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지만 아쿠아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케이지를 수리하는데 보상금의 절반 이상이 들었기에 그를 때린다. 카이오야는 수리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검이 팔렸다는 말을 듣고 징징거리며 도망친다. 마왕의 부하가 다시 한번 나타나 이번에는 그들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을 문으로 불려온다. 화를 낼 때 그는 괴물이라기보다는 공주에 가깝다. 마침내 그 신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베르티아는 폭발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카즈마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부끄러워하는 메구민을 보고 뒤돌아봅니다. 그녀는 단단한 것을 때리는 것과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공범이 부주의한 아쿠아 말고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르티아는 다시 한번 그들이 무모하고 기사 동료의 죽음조차 존중하지 않고 저주 이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베르티아는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크니스가 앞으로 걸어오고 아쿠아가 그를 조롱하자 혼란스러워합니다. 베르티아는 아쿠아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아쿠아는 그에게 정화 마법을 씁니다. 아쿠아가 걱정하며 카즈마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카즈마는 베르티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 일이 2번 반복되자 베르티아는 자신의 죽은 군대를 이용해 마을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카즈마와 아쿠아는 스스로 싸우지 않는 그를 비웃는다. 아마도 여신이기 때문에 정령들이 아쿠아를 쫓기 시작하자 카즈마는 아쿠아가 베르티아 근처로 정령들을 유인한 후 메구밍이 그곳에서 폭발 마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마을 사람들은 메구밍을 환호하지만 그녀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도 함께 언급한다. 베르티아는 폭발에서 일어나 스스로 싸우기로 결정한다. 몇몇 모험가들이 나서지만 베르티아에게 한 방에 압도당한다. 이에 다크니스는 분노하여 베르티아의 공격을 더 받아들이려고 나서지만 베르티아를 향해 가장 단순한 조준조차 빗나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든 것은 비장의 카드이자 쓸모없는 영웅인 그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베르티아를 지연시키기 위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검을 팔아버렸으니 그가 도착하더라도 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카즈마는 다크니스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 생성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의 강철 마법은 베르티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크니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카즈마는 깊이 생각한 끝에 베르티아의 약점이 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쿠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카즈마는 화가 나서 그녀를 바보이자 쓸모없다고 부릅니다. 깊이 상처받은 아쿠아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하고 결국 온 지역을 물에 잠기게 만드는데 이는 베르티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 벽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카즈마는 베르티아의 머리를 빼앗아 약화된 상태에서 축구공처럼 차고 놀다가 아쿠아가 다시 한번 정화 마법을 사용하여 성공시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이번에는 마침내 카즈마를 인정합니다. 파티는 상금으로 3억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을 벽을 파괴한 벌금이 3억 4천만입니다. 아쿠아의 불운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쿠아는 자신 때문에 퀘스트 돈을 다 날렸으면서도 카즈마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립니다. 게다가 고집세고 버릇없는 태도를 고치지 않아 카즈마가 팀에서 쫓아낼 뻔합니다.
다만과 다크니스는 어쩔 수 없다며 새로운 퀘스트를 찾아 겨울을 나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퀘스트들을 찾아본 결과 네 사람은 눈 요정 사냥을 하기로 합니다. 요정을 많이 사냥할수록 봄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카즈마는 여자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동의한 것이 조금 수상하지만 돈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 귀엽고 순진한 눈 요정들을 쉽게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메구밍은 폭발 마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몇몇 요정을 쓰러뜨리면서 레벨이 상승합니다. 카즈마는 메구밍을 칭찬하지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여자들은 카즈마에게 겨울의 장군이 겨울에 나타나는 강력한 얼음 기사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뢰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메구밍은 폭발 후에도 계속해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죽은 척하며 모든 것을 매끄럽게 계획했습니다. 다크니스는 장군에게 짓밟히고 싶어 갑옷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의문투성이 여신 아쿠아는 현재 땅에 엎드려 겨울의 장군에게 항복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오만이라고 할까요? 어둠 속에서 안전을 바라며 카즈마는 그녀의 머리를 땅에 밀지만 검을 늦게 놓는 바람에 겨울 장군에게 목이 잘린다. 카즈마는 지난번에 죽었을 때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나는데 이번에는 이 세계의 여신, 마미 에리스가 그의 앞에 서 있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정중히 애도하며 그의 인생이 어리석고 의문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했음을 보며 다음 생에 행복하기를 빈다. 카즈마는 일본으로 환생하려는 순간 아쿠아가 에리스를 닥달하다시피 그녀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를 소생시킨다. 카즈마는 자신이 이 어리석은 삶과 바보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모든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깨어난다. 하지만 밤이 되자 소녀들이 상금으로 잔치를 벌여 겨울 추위 문제에 대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의 생각이 바뀐다. 아쿠아는 돈도 없고 제대로 잘 곳도 없는 이유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을 위해서라도 카즈마의 이전 삶에 대한 마지막 기억인 트레이닝복을 태우려 한다. 카즈마는 그들이 주력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남발 가능한 스킬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아쿠아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말하는데 마치 자신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기분 나빠하는 아쿠아를 데리고 카즈마는 카페에 간다. 예상대로 아쿠아는 이해의 바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아가씨 목을 잡으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아가씨 비즈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요괴였다. 묘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었는데 아쿠아님께서 그녀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그 일을 해버렸다. 그런데도 비즈에게 화를 내고 해치려고 한다. 카즈마가 비즈에게 요괴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여신의 시녀가 요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아쿠아는 화를 낸다. 아니,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을 시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싫고 짜증나는지. 대화에서 비즈는 자신이 마왕의 신하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는 일은 마왕성 주변의 봉인을 만드는 것뿐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비즈는 그에게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드레인 터치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하지만 상대방에게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즈가 아쿠아에게 손을 대는 순간 아쿠아는 그걸 이용해서 불쌍한 순진한 할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쿠아는 가끔 제멋대로인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한 남자가 저택에 계속 나타나는 요괴들을 퇴치해달라고 비즈에게 부탁합니다. 카즈마와 아쿠아는 그 남자가 원하는 만큼 그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므로 그 일을 맡습니다. 저택 앞에 서서 아쿠아는 다른 세 사람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 동안 요괴의 뒷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쿠아는 요괴들이 자신의 고급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요괴들을 퇴치하기로 합니다. 카즈마가 잠든 사이 그는 바위 의자에 앉아있는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는 두려워서 옆으로 돌아 눕지만 침대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뜨자 그는 침대 위에 자신을 쳐다보는 여러 개의 인형들을 발견합니다. 인형들이 자신을 쫓아오자 그는 아쿠아의 방으로 달려가지만 거기서 메구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아쿠아를 찾으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인형들이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카즈마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자 아쿠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하지만 카즈마가 연문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글쎄, 아쿠아는 좀 맞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두 사람이 보상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바보가 묘지에 결계를 쳐서 영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집에 나타나는 영혼들을 알게 됩니다. 아쿠아 말고 누가 저렇게 게으를 수 있겠어? 그래서 또다시 보상 없는 퀘스트를 하게 되었다. 마을을 거닐던 카즈마는 모험가 친구 둘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안내받는다.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꿈들. 가게 안에서 그는 꿈에 그리던 여성을 적는 설문지를 받고 밤에 잠들면 원하는 대로 그녀를 꿈에서 보게 된다. 신이 난 그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식탁에는 다크니스의 집들이 선물로 온 가재와 고급 와인으로 푸짐한 잔치가 차려져 있다.
가재는 정말 맛있지만 카즈마는 그 꿈을 보기 위해서는 술을 자제해야 한다. 그는 잠을 청하지만 잠들 수 없어 샤워를 한다. 샤워 중에 그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등불이 꺼지고 어둠이 샤워실로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카즈마는 그것이 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이상한 짓을 시키려 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방해를 받는다. 그는 꿈속에서 아쿠아를 잠재우려고 서둘러 나가지만 아쿠아와 메구민에게 붙잡힌 서큐버스를 발견한다. 아쿠아는 그것을 없애려 하지만 카즈마는 그녀를 보호하며 자신이 여자애들과 싸우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 여자애들은 그가 서큐버스의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때리지만 서큐버스는 성공적으로 도망친다. 다음 날 다크니스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을 걸지만 그는 기억하고 다크니스를 당황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싸움은 마을로 다가오는 파괴자에 대한 발표로 방해받는다. 파괴자가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우유를 가지러 간다. 카즈마는 그 기계가 제어 불능이 된 고대 병기이며 경로상의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즈마는 마침내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얻었기에 마을을 지키고 싶어 길드로 향하기로 한다. 길드원들은 이동 요새가 1시간 거리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험가 중 한 명은 그 파괴자가 마법으로 만들어졌다면 대응책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창조자들은 파괴자에게 몰살당해 그럴 수 없었다. 카즈마는 아쿠아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파괴자에게 파괴 마법을 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아쿠아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모험가들은 메구민이 아쿠아를 지원하여 파괴자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메구밍은 아직 그럴 만큼 강하지 않다. 다행히도 예전에 언데드가 되기 전 대마법사였던 비즈가 길드에 도움을 주러 왔다. 계획이 세워지자 모두 마을을 구하기로 결정한다. 마을 문 밖에서 카즈마는 이번 상황이 심각하니 다크니스에게 방패 역할을 할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부탁한다. 다크니스는 자신이 이 마을을 관할하는 영지의 귀족의 딸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카즈마는 그녀가 자랑스럽지만 그녀의 성이 라라티나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파괴자가 마을에 접근하자 아쿠아는 파괴 마법을 시전하고 파괴자에게 효과가 있는 듯하다. 이어 비즈와 메구밍의 합동 폭발 공격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메구밍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카즈마가 그녀의 무능함을 질타한 후에야 그녀는 자세를 고쳐잡고 비즈와 동시에 공격을 개시한다. 구축함이 손상되어 다크니스 바로 앞에 추락한다. 작전 성공의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운 없는 녀석이 축하를 말하는 바람에 징크스가 걸렸다. 그 순간 구축함이 자폭 모드를 작동시키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다크니스는 자폭 충격에 대한 흥분과 자극을 느끼며 이동 요새 안으로 들어간다. 다크니스의 성격을 모르는 다른 모험가들도 그녀의 행동에 자극받아 요새 안으로 들어간다. 카즈마와 비즈 또한 중앙 제어 장치를 찾아 파괴를 막기 위해 요새로 들어가기로 한다. 겁 많은 여신은 도망치려 하지만 카즈마가 자신과 함께 끌고 들어간다. 통제실에 도착한 그들은 요새를 만든 사람의 해골과 일기를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파괴자를 만든 자가 그렇게 위험한 것을 생각해낸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일기를 썼다. 일기는 마을이 파괴된 후 그 사람이 파괴자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파괴자를 만든 사람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맺는다. 네, 그 사람은 3인칭으로 자신을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즈는 코로네타이트를 순간이동시키려고 하지만 만화가 충분하지 않아 어디로 이동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카즈마에게 빨아들여도 되는지 묻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남자가 주저없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물론이죠라고 답하며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빨려 들여가게 된다. 그녀는 드레인 터치로 카즈마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카즈마는 자신의 행운이 작용할 것이고 코로네타이트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어디든지 순간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한다. 자폭을 막은 후 축하도 잠시 파괴자의 몸이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카즈마는 아쿠아에게서 강력한 만화를 흡수해 메구밍에게 전달하여 파괴자를 다시 한번 폭발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번에는 파괴자가 정말로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마을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카즈마 일행은 길드로 소환됩니다. 카즈마는 보상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만 보상은 대량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엄청난 행운은 통하지 않았고 코로네이트가 오버로드 알다르프의 저택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마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카즈마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다른 세계에 환생했지만 꿈을 이루는 대신 감옥에 갇혀 고향 일본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나, 카즈마의 사건을 맡은 왕국이 파견한 검찰관.
그녀는 그가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의심했고, 솔직히 그의 친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카즈마 주변에 모여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집단 사과 투어를 마친 것처럼 라시나는 그들에게 카즈마가 코로네타이트라는 것을 순간 이동시켰고 그게 어떤 영주의 저택에서 폭발했다고 말한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엄청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다. 카즈마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실꾸러미 가게에 걸린 새끼 고양이처럼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카즈마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마왕의 부하인지였다. 언제나 매력적인 카즈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숙녀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미래의 마왕이다. 충직한 마법사 친구 메구미는 카즈마를 옹호하며 그가 없었다면 파괴신과의 전투가 희생자들의 뷔페가 되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친구가 뭔지 보여주는군. 하지만 메구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실수로 성을 날려버리거나 누군가의 팬티를 훔친 것 같은 사소한 위반 행위를 제외하면 카즈마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카즈마에게 마왕의 부하가 된다는 건 가장 작은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와일드 카드 다크니스가 등장한다. 그녀는 카즈마를 옹호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병문안이 없었던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즈마는 그녀가 서큐버스의 마법에 걸려 목욕탕에서 자신에게 이상한 짓을 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다크니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드라마 보듯이 지켜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반면 군중들은 카즈마가 무죄이며 풀려나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던 찰나 검사는 카즈마 편을 드는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중들은 조용해졌고 친구들은 갑자기 마치 처음부터 카즈마에게 사태를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배신이라니. 다크니스는 매혹적인 태도로 카즈마와 함께 감옥에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 누군가가 개입하기도 전에 아쿠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할 말이 있었지만 곧바로 입이 막혔다. 카즈마는 그들이 자신과 편을 들지 않으면 자신의 길드 친구들이 그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을 흘끗 쳐다보았고 그들은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또 다른 배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카즈마는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기다려라. 희망이 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감방 창문에 아쿠아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지만 깔끔하게 탈출하는 대신 상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개와 근처 대저택으로 탈출할 계획을 건넸다. 카즈마는 자물쇠가 콤비네이션 자물쇠라는 것을 알고 여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개를 내던지고 잠이 들었다. 아쿠아는 밖에서 추위를 견디며 기다렸고 이틀이 지났다. 또다시 폭발음이 울리고 이번에는 쇠톱을 든 아쿠아가 나타났다. 카즈마는 아쿠아가 어떻게 해서 여신이 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창문에는 도달할 수 없을 텐데 그것마저 내던져 버렸다. 아쿠아는 직접 감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며칠 후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카즈마를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엄격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처럼 루저의 히키코모리였던 거야?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다 종소리가 울리고 그는 뒤에서 모든 것을 녹음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그가 마을을 구한 이야기를 하자 종소리는 멈추었고 검사는 소문을 믿은 것을 사과했어. 그녀는 마음이 누그러졌고 카즈마는 기회를 봤지?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다시 진지해졌고 카즈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그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돌아갔어. 그녀가 악마왕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자 카즈마는 다시 한번 순수한 모습을 보였어. 그는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종소리가 울렸고 그녀의 눈은 의심스럽게 가늘어졌어. 다음 날 카즈마는 아쿠아, 메구밍, 다크니스를 변호인으로 하여 사형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였다. 검사는 세 사람의 증언 모두를 질문했고 그를 유죄로 입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순간 카즈마는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고 종이 울리지 않자 혼란이 일었다. 검사의 주장은 무너졌지만 영주가 개입하여 판사를 위협했다. 다크니스가 나서서 자신의 더스티니스 가문 문장을 드러내고 재판을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카즈마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패배하면 영주가 원하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을 본 변태 영주의 기대는 치솟았고 군중은 카즈마를 옹호하는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판사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분노에 찬 판사는 망치를 군중에게 던졌고
그 결과 자신에게 완벽한 헤드샷을 날렸다. 카즈마의 재판은 다시 연기되었고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두 번째 장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직문 앞에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는 군대가 나타났다. 카즈마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짐차에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바닥에서 잠들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희망적이지 못한 두 번째 장의 시작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카즈마와 아쿠아는 시끄럽게 떠들며 다크니스가 그 변태 영주에게 희생될 것을 상상했다. 한편 메구밍은 차무스케라는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왔고 카즈마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었지만 불쌍한 아쿠아에게는 핥히는 맹수로 변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소란인지 물었고 카즈마는 변태 영주 바로 앞에서 최고의 다크니스 인상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메구미는 걱정했고 카즈마는 다크니스가 돌아오면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다크니스를 피해자로 여기며 고민하던 중 검사가 카즈마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메구민의 폭발로 거대한 두꺼비의 동면이 방해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 엉망진창을 치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꺼비가 아쿠아의 뒤꿈치를 바싹 쫓고 있었고 카즈마는 구경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메구미는 그들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그러는 동안 그녀의 몸의 절반이 두꺼비 입에 들어갔습니다. 카즈마는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밖이 너무 추워서 그녀가 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폭발 덕분에 그녀는 두꺼비 하나를 늦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쿠아가 두꺼비에게 계속 쫓기자 카즈마는 활을 겨누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두꺼비가 아쿠아를 삼켰지만 카즈마가 구해냈습니다. 검사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마침 3마리의 거대한 두꺼비가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유인해야 할지 다투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다툼을 멈추자 검사와 아쿠아 둘 다 두꺼비에게 삼켜졌습니다. 두꺼비 뱃속에서 아쿠아는 비명을 지르고 검사는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마도 두꺼비의 마법 혀 때문일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다른 소녀가 나타나 모든 두꺼비를 재빨리 처치했습니다. 그 소녀는 밝게 유유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유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최고 마법사이자 고급 마법의 달인입니다. 메구미는 카즈마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유냐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카즈마는 자신을 소개했고 유냐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비웃지 않은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카즈마는 더욱 이상한 메구미의 이름을 놀리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곧 그들 사이의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냐는 메구미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메구미는 추운 날씨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냐의 지속적인 설득과 약간의 자존심 자극 끝에 메구미는 마법이 아닌 유냐가 능숙한 무술로 결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냐는 메구미의 용기에 감탄하며 메구미가 점심시간 결투를 신청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카즈마는 메구미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점심시간 결투를 정당화하자 비꼬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싸움 자세를 취했지만 이상하게도 메구미의 몸은 두꺼비 점액으로 반짝였고 그 광경은 유유의 의욕을 크게 꺾어놓았다. 유유는 도망쳤고 메구미는 교묘한 전술을 구사하며 그녀를 뒤쫓았다. 집에 돌아온 카즈마는 목욕을 하려고 했지만 메구미가 그를 막아서며 여자가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적인 카즈마는 진정한 성평등을 갈망한다고 선언했다. 노파든 여고생이든 그는 주저없이 바람을 쐬게 해줄 것이다. 욕실 밖에서 지략과 의지의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카즈마는 작은 구멍이 난 속옷만 입은 채 옷을 벗었다. 메구미도 옷을 벗는데 애를 먹었고 카즈마는 함께 목욕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지만 메구미는 저항했다. 적어도 카즈마가 그녀를 충분히 놀릴 때까지는 함께 목욕을 하면서 두 사람은 유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아쿠아가 저택으로 돌아왔고 욕실 문은 열려 있었다. 카즈마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로리콘으로 몰리는 것을 면해서 안도하며 하지만 메구미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하찮은이라고 불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카즈마는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쿠아는 그저 그를 소아성애자라고 부르며 앉아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카즈마의 빚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위즈의 가게를 방문했다. 안에서 그들은 아침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윤윤을 만났다. 예상대로 윤윤과 메구미는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메구미는 폭발 마법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윤윤의 마법 결투 도전을 거절하고 대신 더 빠른 주문 시전을 위해 자신의 폭발 마법 기술을 연마했다. 아쿠아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마법 아이템을 제안했어요. 도전은 간단했죠. 수정을 활성화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들이 수정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하자 가장 창피한 기억들이 드러났어요. 메구미는 버스를 먹어치우는 등 엄청난 식욕을 드러냈고 유우유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여줬어요. 굴욕감을 느낀 메구미는 수정을 박살냈고 위즈는 그걸 빚의 일부로 가져갔어요. 메구미는 유우유를 탓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결투를 무승부로 선언했어요. 유우유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특히 카즈마와 사귀고 함께 목욕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윤윤과 가게 주인은 충격을 받았다. 카즈마는 그녀의 명성을 더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참지 못하고 비꼬았다. 윤윤은 눈물을 흘리며 패배를 인정했고 메구밍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수첩에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록했다.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카즈마의 일상은 비 오는 날, 폭풍우 치는 날, 눈 오는 날, 평화로운 저녁에도 계속되었다. 왜 계속하는지 그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배가 고픈 채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메구밍과 카즈마는 던전에 갈지 말지 다투고 있었다. 메구밍은 던전 안팎으로 자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선언하며 던전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심지어 사랑하는 폭발 마법도 사용할 수 없었어. 하지만 카즈마에게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었지. 그녀가 짐꾼이 되는 거야? 그들의 아르바이트는 빚을 청산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카즈마는 키엘의 던전 광고지를 가지고 있었어. 길드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새로운 통로가 발견되었고 대규모 조사단 호위 퀘스트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지. 보물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랐고 보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른 길드원이 호기심에 달려들었어. 카즈마는 그에게 쿠폰으로 뇌물을 먹였고 그는 재빨리 사라졌어. 드디어 진짜 돈을 벌 기회가 온 거야? 카즈마는 누구도 일을 망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지. 누구일지는 아마 다들 짐작할 거야. 그들은 지하 감옥 밖에 도착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메구미는 자유롭게 폭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카즈마는 그들이 지하로 들어갈 거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카즈마는 도둑 기술, 적함지, 자맹 능력, 예지 능력을 활용하여 선두에 서서 잠재적인 위협을 피하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아쿠아는 바싹 따라오며 카즈마에게 자신이 대주교라는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힘을 잃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신과 같은 능력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빈 상자를 발견했고 카즈마는 아쿠아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밀 통로에 도착했고 지하 감옥을 통해 울려 퍼지는 위협적인 괴물의 포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두려움에 대해 놀렸고 아쿠아는 카즈마에게 자신의 케이크를 잡고 도망가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던전 깊숙한 곳에서 서로 버리자고 농담하던 중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카즈마는 숨으라고 손짓했지만 아쿠아는 눈치채지 못했다. 갑자기 저급 악마 그렘린이 뒤에서 공격해왔지만 그들은 간신히 물리쳤다. 아쿠아는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카즈마는 창고에 있을 때 자정에 아쿠아가 자신이 하는 짓을 다 볼 수 있었던 걸 생각했다. 계속 가던 중 그들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죽은 해골을 발견했다. 아쿠아는 마법으로 모험가에 갇힌 영혼을 풀어주고 단지 해골에 놀란 카즈마를 조롱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그녀를 버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방을 탐험했고 아쿠아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자 그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카즈마는 그녀를 멈추고 가슴에 돌을 던졌고 벽에서 거대한 입이 나타나 돌을 통째로 삼켜버리며 둘 다 겁에 질렸다. 아쿠아는 폭주하여 언데드 몬스터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죽은 생물들을 시체로 만들며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었다. 카즈마는 아쿠아의 행동을 의심하고 그녀에게 따졌다. 그녀는 여전히 숨어있는 언데드를 감지하고 주변을 탐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마법의 문이 나타났고 시체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 시체는 자신이 던전을 건설하고 귀족의 딸을 납치한 악마술사 키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귀족의 딸에게 청혼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봉사하게 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밝혔다. 아쿠아는 정화의식을 완료했고 키엘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에게 깨어나면 비정상적으로 가슴이 큰 에리스라는 여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체는 사라졌고 카즈마는 키엘의 보물을 손에 쥔 채 방을 나섰다. 그러자 아쿠아는 자신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언데드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다수의 언데드들이 나타났다. 카즈마는 기회를 엿보다가 기둥 뒤에 숨어버리고 혼자 아쿠아에게 언데드 무리를 상대하게 했다. 던전 입구로 돌아왔을 때 아쿠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메구밍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길드에 돌아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다. 메구밍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 했지만
카즈마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고 마시지 못하게 했다. 길드 안에서는 모두가 술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카즈마에게 그의 유명한 마술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아이의 팬티를 재빨리 훔쳤다. 혼란이 일어났고 카즈마는 그걸 즐겼다. 유니온이 나타나 메구밍에게 맥주 마시기 시합을 신청했다. 메구밍은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막잔을 들려던 순간 카즈마의 팬티 도둑질을 따라 하려던 취한 길드원이 그녀의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모든 음료가 쏟아졌다. 메구밍의 맥주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다. 아쿠아는 카즈마가 머리를 세게 때린 후 벽난로에 던져버린 그의 트랙수트를 손질하느라 바빴다. 그 때문에 아쿠아는 코믹하게 큰 혹이 생겼다. 술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때문에 그녀의 하루는 최악으로 치닫았고 이제는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카즈마를 바라보던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소중한 버블 와인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감히 돈이 필요하니 팔자고 제안했어. 이 때문에 병을 둘러싸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카즈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여신의복, 즉 여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았어. 아쿠아는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절망에 빠지는 듯 하던 순간 정장을 차려입은 어둠이 나타나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요염하게 몸짓을 하기 시작하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들은 그녀가 어떤 영주의 변덕에 희생된 것처럼 대해줬어. 아쿠아는 열렬히 앞으로 뛰어나가 어둠을 껴안고 풍만한 가슴 사이에 얼굴을 비비며 카즈마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쳤다고 울었어. 어둠은 영주가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대신 재판에서 관대함을 보이는 대가로 정략결혼 상대인 영주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어.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에 동의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막고 싶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카즈마는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 놀랍게도 그녀가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고 그것은 모두를 격분시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안을 거부하면 영주는 불합리해질 것이고 만약 그녀가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파혼하면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계획을 생각하는 동안 다크니스는 그녀의 아버지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갑자기 나타나 카즈마가 마을 밖의 이상한 괴물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들과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메구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응했고 카즈마는 그녀에게 폭발 마법 실력을 보여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떠났고 카즈마와 아쿠아는 다크니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크니스의 집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카즈마와 아쿠아는 그녀의 격식 있는 태도에 웃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두 사람은 집사와 하녀 복장을 하고 그녀를 돌보았고 만남이 잘 진행되면 보상을 약속받았다. 손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크니스는 갑자기 격식을 벗어던지고 음흉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망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카즈마는 그녀가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개입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결혼 제안을 거절하러 온 것이어서 모두 예상치 못한 반전에 놀랐다. 다크니스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카즈마나 당신처럼 유해한 특징과 성격을 가진 남편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모두들 말문이 막혔다. 심지어 매춘부처럼 취급받는 것,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을 원하기까지 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다크니스는 이야기 중이었지만 카즈마는 냉기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말을 끊었다. 화가 난 그녀는 훈련장에서 결투를 신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손님 중 한 명인 월더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싸움을 보고 싶어 했다. 카즈마는 마지못해 승낙했고 결투가 시작되었다. 다크니스는 계속해서 패배했고 월더는 그녀의 끈기를 보고 감탄하여 동정심을 표현하며 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카즈마는 그녀에게 잔혹함과 타락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그의 말에 따라 점점 더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월더와 카즈마는 다크니스의 쇼를 지켜보았고 카즈마는 더욱 타락한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다크니스는 신음을 내고 몸을 비틀며 유혹적인 행동을 계속했고 월더는 부끄럽고 불편해졌다. 심지어 스스로 음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혹적인 모습으로 기절했습니다. 와인병을 들고 들어온 아버지는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쿠아는 카즈마와 다크니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어 둘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다크니스가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왈더는 카즈마가 없었다면 아쿠아와 결혼했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카즈마는 그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아쿠아가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카즈마에게 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크니스가 깨어나 장난스럽게 카즈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초절정 처녀인 카즈마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월터는 아버지에게 말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아쿠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식을 퍼뜨리려 했고 아버지는 첫 손주를 얻게 된다는 기대에 눈물을 흘렸다. 카즈마가 상황 설명을 시도하자 검사가 그를 찾아왔다.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검사가 최근 도시에서 발생한 몬스터 사건에 대해 카즈마를 추궁하자 메구민과 다크니스는 개 전시회에 온 고양이처럼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카즈마는 아쿠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의 불쾌감에 그녀가 키에를 정화하기 위해 친마법진이 몬스터와 도시를 맺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즈마는 격분하여 아쿠아의 머리를 때렸고 그녀의 머리는 마치 만화 캐릭터 오디션을 본 것처럼 웃음이 날 정도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 던전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 작고 가면을 쓴 부하들을 만났다. 작은 벌레 중 하나가 아쿠아의 다리에 달라붙었지만 따뜻한 포옹 대신 7월 4일 불꽃놀이처럼 폭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크니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데이지로 가득 찬 공원을 한가롭게 산책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쿠아와 메구미는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카즈마와 다크니스만 지하 모험을 떠났습니다. 다크니스의 행동을 지켜보던 아쿠아의 마음은 다소 선정적인 영역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변태 여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던전 안에서 그들은 팝콘 알갱이보다 작은 폭발하는 부하들을 만났지만 다크니스는 기쁨을 느끼며 검으로 그것들을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카즈마는 긴장한 채 마치 다이어트 컨벤션에서 마지막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인 것처럼 아쿠아의 정화 마법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숲에서의 또 다른 표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엘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들은 가면을 쓴 남자가 폭발 인형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자신을 바니르라고 소개했는데 그는 마왕군의 거물이자 지옥의 공작이었습니다. 카즈마는 전략적 후퇴를 고려했지만 다크니스는 빛나는 부분이 없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용맹함으로 바니르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고집했다. 그녀는 악마왕조차 압도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바니르는 인간들에게서 어둠의 감정, 즉 다크니스를 수확한다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감정 간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모험가들을 혼란스럽게 할 던전을 건설한 후에는 죽고 싶어 했다. 이 미궁의 끝에 있는 상자 안에는 전내예라고 적힌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의 목표는 이계의 조커처럼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었고 그는 이 기묘한 던전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모아왔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아쿠아의 보호막이 그의 약점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들이 완전히 부정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가장 창피한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바니르는 인간에 대한 살인 금지 정책을 엄격히 지켰지만 아쿠아를 놀리는 것은 매우 즐거워했다. 다크니스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공격을 시작했고 카즈마와 다크니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여러 번 공격했지만 다크니스는 한 대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카즈마가 교묘한 움직임을 시도했지만 발이 걸려 실수로 바니르를 껴안았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다크니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지만 바니르는 재빨리 마법을 부려 진흙으로 변신했다. 그들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바니르의 가면이 다크니스의 얼굴에 달라붙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다크니스가 저항하자 바니르는 그녀의 결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편 카즈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동안 마법진을 지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다크니스는 바니르가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에 흥분한 듯했다. 카즈마가 방에서 나오자 다크니스는 그에게 검을 겨누었지만 여전히 바니르의 정신적 지배와 싸우고 있었다. 바니르는 인형 놀이에 지쳐서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아쿠아가 다크니스를 정화하고 바니르를 퇴마시키기 위해 방을 나서는 길에 그는 카즈마에게 경고했다. 다크니스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라고. 그의 어리둥절함과 달리 다크니스는 그것을 즐기는 듯했다. 다크니스를 완전히 지배한 바니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바깥에서 바니르는 아쿠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위협했다. 아쿠아는 카즈마에게 도움을 간청했고 카즈마는 아직까지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다크니스를 놀리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카즈마가 봉인 마법을 준비하는 동안 다크니스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바니르에게 게임을 제안하며 자신이 이기면 터무니없는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바니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안이었다. 마침내 다크니스는 주사위를 굴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마스크를 공격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크니스는 전략을 바꿔 아쿠아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도 소용없자 메구밍의 폭발 마법을 동원해 폭탄처럼 깨우는 걸 선택했어. 다크니스는 바니르에게 정화를 받거나 이 세상과 작별을 고르라고 했지. 놀랍게도 바니르는 다크니스의 경험에 질려서 후자를 선택했어. 카즈마는 메구밍에게 허락했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검사는 우주 최대 규모의 폭발 마법을 보게 되었지. 폭발은 카즈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었고 마왕군 간부를 쓰러뜨린 공로로 마을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어. 다크니스는 망가졌지만 부서지진 않았고 폭발로 인해 옷이 타버려 새 갑옷을 받았어. 꽤 많이 다쳤지만 아쿠아의 치유 마법으로 무사했어. 모두들 예의를 차리지 않고 다크니스의 본명을 부르기로 했고 다크니스는 얼굴이 빨개졌어. 카즈마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그는 4천만 에리스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부에 압도된 카즈마는 사탕 가게에 간 아이처럼 신나게 춤을 추며 축하했습니다. 보상을 받자 그들의 물건들이 마법처럼 다시 나타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구이자 대출업자 위즈가 악마왕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소중한 친구 바니르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위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위즈의 가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바니르의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니르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충격은 리히터 규모 9.9의 지진처럼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이 만남은 다크니스의 마음속에 바니르의 죽음에 연루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밀려오게 했고 그녀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다. 언제나 위로를 건네는 카즈마는 그녀의 곤란한 심기를 달래려고 했다. 폭발 직전에서 돌아온 바니르에게 흥미와 당혹감을 느낀 카즈마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당연한 질문을 던졌다. 바니르는 왜 살아있는가? 알고 보니 바니르는 마스크에 새겨진 마크2가 보여주듯 재생을 거쳤던 것이다. 위즈는 바니르가 지휘관 역할에 지쳐 다른 세계에서 온 카즈마의 독특한 지위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바니르는 두 세계 간의 수입과 수출이라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제안했다. 카즈마의 역할은 창작과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바니르는 제조와 유통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상품은 그가 현재 기대어 앉아있는 코타츠였다. 그들은 바니르를 코타츠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엉뚱한 실수를 연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카즈마는 여전히 교활하게 다크니스의 목덜미에 냉기 브레스를 뿜어 그녀를 임신한 고양이가 누군가를 핥히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메구민이 담요를 들추려고 하자 카즈마는 드레인 터치로 그녀에게 두통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것은 바니르와 다른 강적들을 물리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소파 뒤에 숨어있던 아쿠아는 카즈마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매료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아쿠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며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국 아쿠아와 코타츠를 함께 들어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황당한 상황을 뒤로하고 카즈마는 친구들을 대장장이 가게로 데려가 카타나를 보여주겠다며 신이 났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어떤 애니메이션에도 카타나가 등장하지 않았다. 옛 스승에게 대장장이 기술을 배워온 대장장이는 카즈마에게 풀플레이트 아머를 선물했고 카즈마는 그 완벽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카즈마가 갑옷을 입어보려 하자 친구들은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해보라고 부추겼지만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웅장한 퇴장을 시도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나중에 길드에서 식사를 하던 중 메구미는 카즈마의 짧은 카타나를 놀리며 아시아계 별표라고 비유했다. 카즈마는 찬추마루라는 이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마왕을 물리치게 된다면 이 특이한 무기와 영원히 연결될 것이고 자신의 영웅적인 업적이 훼손될까 걱정했다. 그들의 다음 퀘스트는 도마뱀 런너들을 처치하는 것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아쿠아가 이를 망쳐 모든 도마뱀 런너들을 끌어들였다. 아쿠아를 탓하며 당황한 파티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메구민이 나섰지만 금세 지쳐 쓰러졌고 다크니스 역시 발밑에 깔렸다. 혼란 속에서 카즈마는 도마뱀 왕을 저격했지만 여왕은 화살을 피하고 공중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여왕은 죽었지만 카즈마에게 충돌하며 그의 목을 부러뜨리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상한 무의식 상태에서 카즈마는 아쿠아의 특이한 여동생을 만났고 그녀는 그의 친구들이 부러진 몸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카즈마를 치유하고 산자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카즈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의분 여동생과 큰 의분 누나를 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며 에리스에게 새롭게 싹튼 감정을 암시했다. 하지만 메구밍의 이상한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급히 에리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며 돌아가려 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다크니스와 메구밍은 카즈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아쿠아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덧붙였다. 카즈마는 저택으로 돌아와 목욕탕에 들어섰지만 또 다른 기묘한 광경에 놀랐다. 배에 적힌 메시지에 충격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는데 엑스칼리버가 그의 중요 부위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적혀 있었다. 카즈마와 아쿠아가 갑자기 이에 바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은 마치 펭귄이 왈츠를 추는 것처럼 웃기면서도 불안했다. 메구밍은 불안한 기색으로 카즈마에게 써준 민망한 배 메시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세상에 카즈마의 새롭게 찾은 친절함이라니 마치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짖는 것처럼 이상했고 그 모습은 메구밍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를 고집했다. 그리고 마치 기이한 케이크 위에 얹은 체리처럼 다크니스는 카즈마가 그녀에게 꾸미는 악독한 복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카즈마의 얼굴에 상상 속 악당 수염이 자라는 모습이 거의 보일 정도였다. 사우나에 있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다크니스는 카즈마가 어떤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묻지 않고는 못 베겼다. 상황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카즈마는 메구미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들어왔는지 맞춰보세요. 혼돈의 상인 바니르 본인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아쿠아는 말로 하는 불꽃놀이를 시작했다. 두 마리 고양이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카즈마는 기막힌 순간에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아쿠아의 공격을 닌자처럼 피했어요. 말싸움 로열럼 이후 그들은 방향을 바꿔 사업 거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돈의 귀재 바니르는 카즈마의 제안을 검토하며 3억의 가치가 있는 특허와 월 100만의 로열티를 제시했어요. 눈에 달러 표시가 가득한 아쿠아와 다크니스는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바니르는 춤추는 코끼리처럼 우아하게 카즈마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한편 용감한 영혼 메구미는 그들의 영웅심을 북돋우려 했어요. 하지만 다람쥐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반면 다크니스는 카즈마가 순간순간 얼마나 악당이 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결국 온천 휴양지 아르칼레샤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고 카즈마와 아쿠아는 모두 찬성했다. 두 사람은 짐을 싸서 다크니스와 메구밍을 기다렸다. 온천 여행에 대해 바니르를 찾았을 때 그는 위즈를 데려가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즈가 백투더 퓨처의 마티 맥플라이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즈마는 뭘 했을까? 그는 마치 저녁 식사 준비가 된 닭처럼 다크니스의 목을 장난으로 잡고 드레인 터치로 위즈를 소생시켰다. 다크니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생일 파티의 피냐타처럼 두들겨 맞고 있었다. 마차에 앉아 그들은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카즈마는 마치 프로 가위바위보 선수처럼 승리와 초자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쿠아의 좌절감은 폭풍처럼 끌어올랐고 그녀와 카즈마의 대결로 이어졌다. 나머지 일행은 마치 검투사 경기의 관객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아쿠아는 뒷좌석에서 씩씩거렸다. 여행이 계속되자 다크니스의 갑옷에 있는 금속에 몇몇 몬스터들이 끌려왔다. 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다크니스는 카이트 호크와 맞섰다. 고용된 모험가들은 그녀의 용감함에 환호했지만 카즈마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그들 중 한 명이 호크에게 구속 마법을 걸었지만 다크니스는 이상하게도 기뻐하며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카즈마는 모험가들에게 그들 특유의 성전사 짓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 선수들이 장애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 후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피하며 용기를 과시하는 스릴 넘치는 속도 경주가 펼쳐졌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다크니스는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호크들이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갈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다. 호크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위를 날아오르자 아쿠아의 마법까지 더해져 그녀는 장난스러운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모험가들이 호크들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카즈마는 근처에 동굴이 있는지 물었다. 메구민과 아쿠아는 마차를 타기로 했지만 다크니스는 다소 특이한 부탁을 하며 카즈마에게 로프로 자신을 묶어 끌어달라고 했다. 뼈가 부서질 정도로 말이다. 그녀는 몰랐지만 무리지어 있던 호크들이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이 이끌렸다. 다른 마차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들의 마차는 다크니스가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며 동굴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아쿠아와 다른 이들은 비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카즈마가 왜 그녀를 이 고난에 몰아넣는지 의아해했다. 매들이 다가오자 위즈가 나타나 늪 마법으로 매들의 주의를 돌려 그들을 구했다. 다크니스는 한계에 다다랐고 카즈마는 아쿠아에게 지원 마법을 요청했다. 드디어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고 급커브를 돌며 카즈마는 다크니스를 동굴 입구에 던졌고 그 때문에 매 중 하나가 그녀를 뛰어넘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메구밍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발 마법을 풀어 위협을 제거했다. 밤이 되자 동굴의 지도자는 그들의 용감함을 칭찬했지만 카즈마는 자신이 곤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보상을 제안받자 그는 어색하게 거절했고 그와 다크니스는 그 고난에 대한 후회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카즈마는 다크니스의 가슴 갑옷을 고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아쿠아는 자신의 마법 실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휴식은 아쿠아의 신성한 아우라가 좀비들을 그들의 위치로 끌어들여 방해받았다. 카즈마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킨 것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고 동굴 전체가 좀비의 위협에 깨어나자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특히 아쿠아는 섬뜩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이며 음흉하게 웃으며 좀비들을 언데드로 만들었다. 동굴 주민들은 그녀가 애초에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시 한번 그녀를 칭찬했다. 저택 밖에서 유니오는 매일 메구민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고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편 우리의 모험가들은 엘프와 드워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워터에 도착했다. 그들은 도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한 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마차에서 내리자 아쿠아는 그들에게 이 도시가 자신이 축복한 바로 그 엑시즈 교회의 본거지라고 알렸다. 카즈마는 교회 신도들 중 아쿠아와 같은 괴짜를 더 만날까 봐 걱정했다. 엑시즈 교회 사제 몇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아쿠아가 또 무슨 소동을 일으킬까 봐 서둘러 도망쳐 여관방을 잡았다. 아쿠아가 메구민과 다크니스와 함께 엑시즈 교회를 방문하러 나서자 카즈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처음에는 카즈마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곧 독설 섞인 설교를 쏟아내는 한 여성을 만났다. 다크니스는 에리스의 펜던트를 보여주며 여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여성을 격분시켰고 그녀는 에리스를 모독하며 침을 뱉었다. 카즈마는 엑시즈 교회와 에리스 교회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그녀의 침뱉는 행동은 이상하게도 다크니스에게 쾌락을 안겨주었고 모두가 어리둥절해했다. 그들이 도시 탐험을 계속하던 중 소위 에리스 신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척하며 에리스를 헐뜯는 또 다른 사제를 만났다. 어색하게도 카즈마와 다크니스는 상황을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그들을 따라오며 엑시즈 교회 입교 신청서를 건넸다. 그녀가 목걸이를 보여주자 그들은 다시 한번 다크니스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리며 떠났다. 카즈마는 그녀를 희망 없이 바라보았다. 여러 설교자들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메스꺼움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술집에 피신했다. 웨이터는 다크니스가 에리스 컬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카즈마에게는 음료를 건네주면서 다크니스에게는 다소 굴욕적인 방식으로 대접했는데 심지어 뼈와 개밥그릇까지 주었다. 놀랍게도 다크니스는 험하게 대접받는 것을 즐기는 듯했고 카즈마에게 그곳에 머물러도 되는지 물었다. 근처 골목길에서 그들은 넘어진 어린 소녀를 만났다. 그녀를 돕고 상처를 치료해주자 소녀는 카즈마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는데 축복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도시 유일의 사람인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 요청은 축복교회 가입 신청서였고 카즈마는 참을성을 잃고 종이를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엑시즈 교회에서 겪은 일들에 분노한 카즈마는 책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책임자가 다소 괴짜스러운 소녀라는 사실에 카즈마는 놀랐다. 카즈마는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았기에 마법소녀와 대주교가 교회에 방문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메구미를 가리켰고 카즈마는 충격을 받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다크니스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고 다크니스는 아이들의 행동을 즐거워했다. 카즈마는 다크니스에게 에리스 목걸이를 빼라고 했지만 다크니스는 거부했다. 한편 아쿠아는 고해실에서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카즈마는 아쿠아에게 다가가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추종자들을 통제하라고 말했다. 아쿠아는 여전히 역할에 몰입한 채 그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가 막 나가려는 순간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둘러대며 아쿠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아쿠아는 그가 자신의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고 좋아하는 컵을 깨뜨리고 다른 신부를 찾았다는 고해를 듣고는 격분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당연히 발작을 일으켰고 카즈마는 그녀를 진정시키느라 애썼다. 고해소에서 한 노인이 에리스의 초상화에 매혹되어 특히 큰 가슴에 끌린다고 고백했다. 아쿠아는 작은 가슴을 좋아하고 악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조언하며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구미는 우울해 보였고 다크니스는 다음 날에도 관광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카즈마는 3번 목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자신이 일부러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목욕탕에 들어서자 그의 음탕한 시선에 혼탕에 함께 있던 엘프 소녀가 불편해했다. 악시스 설교자들에게 지친 또 다른 남자도 탕에 있었다.
그들이 겨우 편안해지려는 찰나 설교자들이 나타나 비누를 팔려고 했다. 다시 편안해진 카즈마는 메구민과 다크니스가 혼탕해서 자신이 들을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 하지만 그가 듣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자 그들은 그를 칭찬하며 유혹적인 말투까지 사용했고 그 때문에 카즈마는 엿보고 싶어졌다. 구멍으로 엿보던 카즈마에게 메구민이 손짓하자 다크니스가 그를 세게 쳐서 탕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메구민은 차무스케까지 던졌다. 카즈마는 그렇게 격한 주인을 둔 불쌍한 차무스케가 안쓰러웠다. 저녁이 되자 아쿠아는 위즈의 무릎에 앉아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상냥한 위즈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녀가 있는 동안 뜨거운 물이 설명할 수 없이 차가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쿠아는 온천이 차가워진 데에는 악마왕이 연루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메구민과 카즈마는 즐거운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시스 교회의 설교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도망치려던 카즈마는 악시스 교회 설교자들에게 지쳐 강에 뭔가를 던져버리는 다른 사람을 목격했어요. 그것은 위즈였고 그녀는 카즈마에게 다가와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알려줬어요. 한편 아쿠아는 악마왕이 연루된 음모론을 주장하며 거대한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악시스 교회의 두 사제는 그녀를 온천을 뜨거운 물로 만드는 골칫덩이라고 비난했어요. 군중은 격분하여 그녀의 주장, 즉 자신이 물의 여신 아쿠아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설교자조차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여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울고 떼를 쓰며 다른 이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아쿠아를 반대하며 횃불과 엑시즈 컬트 배너를 들고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서 재빨리 나와 숨바꼭질 챔피언십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허름한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패닉입니다. 그들은 현지 교회로 대담하게 도망쳤지만 문지기들은 손님 명단에 없다며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솜씨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녀의 매력이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만 해두죠. 그때 갑자기 우리의 영웅 카즈마가 나서서 어둠은 기본적으로 귀족, 뭐랄까 고급스러운 먼지 낀 가문 같은 거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목걸이를 보여달라는 낡은 수법까지 쓰는데 어둠은 절대 안 돼, 호세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쿠아와 메구밍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즈가 어색함과 불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목걸이를 억지로 빼앗습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둠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카즈마는 특유의 달변으로 칭찬 세례를 퍼붓지만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쫓는 고양이만큼이나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밧줄 파이프가 온천에 오염된 물을 무분별하게 쏟아붓는 것을 목격합니다. 앞서 피해를 입었던 불쌍한 희생자가 그냥 서 있고 카즈마는 기사도 정신에 불타올라 돌아올 수 없는 온천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그가 진짜 오염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위즈는 그를 핸즈라고 알아보지만 그는 내가? 설마요? 식으로 나옵니다. 위즈는 그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카즈마가 칼을 뽑아들고 나타나고 메구밍은 충실한 춘친마루를 소환합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순간 메구밍이 핸즈가 마왕군의 두목이라고 말하자 카즈마의 얼굴은 눈보라 속 유령보다 창백해집니다. 그는 코미디 클럽 오디션 보는 것처럼 말을 더듬거리고 다른 이들은 핸즈의 위협적인 평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즈마는 식은땀을 흘리고 심장이 마라톤 선수처럼 격렬하게 뛰다가 마라톤 선수처럼 사과하며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그들은 화난 시위대와 핸즈 사이에 갇히게 되는데 카즈마의 기발한 생각입니다. 물 자원을 버리고 엑시즈 교단에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둡시다. 메구미는 이 계획에 동참하여 핸즈와 단독으로 맞서기 위해 달려간다. 나머지 일행은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가고 곧 슬라임 몬스터와 마주하게 된다. 핸즈는 태연하게 진짜 감독관을 먹어치웠다고 밝히고 이는 위즈를 격분시킨다. 그녀는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중립을 지키기로 한다. 그녀는 핸즈의 손을 얼리고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손을 부러뜨리는 꼼수를 써서 진정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는 모두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아쿠아는 샘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 정화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은 시위대는 핸즈에게 비누와 세제를 던진다. 다크니스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다크니스에게 비누를 던지며 반응한다. 메구미는 자신의 필살기인 폭발 마법을 생각하지만 아쿠아가 끼어든다. 시위대는 멀리서 아쿠아의 체력을 보충하려 하고 작전의 두뇌인 카즈마는 슬라임 몬스터 안의 뼈들을 발견한다. 이 슬라임은 소화력이 형편없군.
그는 아쿠아에게 뼈에서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묻고 위즈는 슬라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카즈마는 메구민에게 작은 폭발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슬라임이 아쿠아를 공격하려는 순간 카즈마가 슬라임의 주의를 끌면서 메구민이 준비를 한다. 슬라임은 절벽에서 카즈마를 쫓아가다가 뼈만 남게 된다. 메구민은 폭발 마법을 발동하고 다크니스는 독성 슬라임으로부터 아이를 구한다. 위즈는 그것을 얼려 크기를 줄이지만 그녀의 힘이 다 떨어진다. 하지만 작은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쿠아가 급습하여 공격을 가하고 시위대의 응원에 힘입어 고군분투한다. 마지막 일격으로 그녀는 손들을 섬멸한다. 전투는 끝났지만 아쿠아의 신성한 레퀴엠이 온천을 끓는 물로 바꿔버린다. 모두들 지금 그녀에게 꽤 화가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불러야 했고 그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군중에게 엑셀에서 환영받는다.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유니유니가 저택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메구미는 이미 그녀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으로 코노스바 애니메이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제 저는 가까운 트랙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